일본 세계 정상에 서다.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운 헤드라인이었어요. 글씨가 얼마나 컸던지 지하철에서 신문을 펼친 사람들 손에서도 그 제목이 눈에 들어올 정도였죠. 사람들은 거리에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축하했어요.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들른 이자카야는 터져나갈 듯 북적였고요.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세계 1등이야. 맥주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밤 도쿄 증권거래소 트레이딩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모니터에 찍힌 숫자를 본 트레이더들이 서로 껴안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38,915포인트. 누군가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외쳤고 샴페인 병이 터지면서 거품이 천장까지 튀어올랐어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요. 이게 시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점이 아니라 절벽 끝이라는 걸.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곧 그 아래로 추락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경제 대국이 어떻게 35년 동안 늪에 빠져 허우적대게 됐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이 얼마나 미쳤는지 실감나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도쿄 한복판에 있는 황궁. 천황이 사는 그 궁전 땅값이 서울 강남구 전체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비쌌어요. 아니, 강남구요? 압구정, 청담, 대치동 다 합친 그 강남구요? 그걸 다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아니, 더 황당한 건요. 도쿄의 땅값 전체를 다 합치면 미국 전체 부동산을 4번 살 수 있었대요. 4번이요. 일본 땅덩이가 미국보다 25배나 작은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를 쇼핑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미쓰비시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상징적인 건물 하나를 덥석 사버렸어요. 그 건물이 뭐냐고요? 미국인들이 자부심으로 여기던 랜드마크였죠. 8억 4천만 달러를 현금처럼 툭 던져주고 인수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의 상징이 일본 손에 넘어갔다면서 분노했죠. 소니는 더 대담했어요.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를 34달러에 통째로 샀습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일본 돈이 미국 문화산업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이대로 가다간 미국 전체가 일본 식민지가 된다는 말까지 나왔죠. 과장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더 실감났어요. 미국 젊은이들 귀마다 소니 워크맨이 꽂혀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에어팟 같은 존재였죠. 너 워크맨 있어?가 너 아이폰 최신 거 샀어? 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주차장에 가면 더 압권이었어요. 렉서스가 줄줄이 서 있었거든요. 벤츠나 BMW 타던 부자들이 렉서스로 갈아타고 있었어요. 일본 차가 독일 차보다 낫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일본 사업가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든지 살 수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일본 백화점에서는 금가루를 뿌린 초밥을 팔았고 사람들은 그걸 사 먹었어요.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엔짜리 지폐를 흔들어야 택시가 섰다는 말도 있었죠. 나이트클럽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려서 바닥에 뿌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돈이 넘쳐나니까 써야 할 곳을 찾지 못하는 지경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비즈니스맨들도 런던의 은행가들도 일본어 회화학원에 등록했죠. 일본어 한마디라도 해야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말이 진짜였거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일본식 경영을 가르쳤어요. 도요타의 생산 방식, 소니의 혁신 문화, 이런 게 세계 경영학의 정답처럼 여겨졌습니다. 서점에 가면 일본을 배워라, 일본식으로 하면 성공한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런데 그 찬란한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니케이 지수가 정점을 찍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잠깐 쉬어가는 거지 뭐.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받는 거야. 이렇게들 말했죠. 한 달 정도 떨어지더니 다시 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멈출 기미가 안 보였어요. 트레이더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1년이 지났는데도 회복 안 됐어요. 2년이 지나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38,915에서 14,000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죠.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샴페인 터뜨리던 그 트레이더들은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어요. 부동산은 더 심각했어요. 강남구보다 비싸던 도쿄 땅값이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주식하고 부동산은 다르지라고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5년 만에 70% 떨어져 버렸어요. 상상이 가세요? 어제까지 50억 원 하던 땅이 오늘은 15억 원이 된 거예요.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집 산 셀러리맨들은 완전히 망했죠. 집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은행 빚은 그대로니까요. 한 40대 회사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해도 이 빚을 못 갚을 것 같다.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줄 알았어요. 10년쯤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30년이 넘은 지금도 일본 경제는 그때 그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한 세대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지금 35살인데요. 그 사람이 평생 본 일본 경제는 성장이 없었어요. GDP는 제자리 걸음, 월급도 안 오르고 물가만 왔다 갔다 했죠. 일본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어요. 어차피 미래 없는데 뭐하러 노력해? 결혼은 사치고 아이는 꿈도 못 꾸고 집 사는 건 로또 맞아야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포기 세대라고 불러요. 처음엔 3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였는데 나중엔 5가지, 7가지로 늘어났죠. 포기하는 게 점점 많아진 겁니다.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아요. 일본은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어요. 미국 바로 다음이었죠. 중국한테 추월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했어요. 뭐 중국은 인구가 우리보다 10배나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최근에 독일한테도 밀렸어요. 독일이요? 일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나라한테요. 이제 일본은 세계 4위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곧 인도한테도 추월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경제 대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은 금융위기 터지고도 10년 만에 벌떡 일어났는데 일본은 35년이 지나도록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우리 한국도 지금 일본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동산 가격 미친 듯이 올랐죠? 영끌, 비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계부채가 GDP 넘어섰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출산율은 세계 최저고요. 젊은이들은 결혼 포기하고 있고 이거 다 일본이 겪었던 그대로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일까요? 일본 이야기는 그냥 남의 나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경고예요.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야 우리는 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에서 히로히토 천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평생 처음 듣는 천황의 육성이었죠. 짐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게 항복을 선언한다.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열했습니다. 어떤 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2600년 동안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다던 신의 나라가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일본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원자폭탄으로 도시 자체가 증발해버렸어요.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사라졌죠. 그림자만 벽에 새겨진 채로요. 도쿄는 소이탄 폭격으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1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었죠.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주요 도시란 도시는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공장은 80% 이상이 파괴됐어요. 굴뚝만 덩그러니 서 있고 기계는 녹슬어 있었죠. 농촌도 엉망이었어요.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국민 절반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었어요. 거리에는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역 앞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암시장에서는 쌀 한 줌이 금값이었어요. 사람들은 가진 거라고는 없었지만 그나마 있는 옷가지, 그릇 같은 걸 들고 나와 식량과 바꿨습니다. 이렇게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 모두가 절망했어요. 미래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25년 후에 세계의 2위 경제 대국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전환점은 더글러스 맥아더가 이끄는 미군정이었어요. 맥아더는 단순히 일본을 점령한 게 아니라 아예 나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전쟁 책임자들을 솎아내는 거였어요. 전쟁을 주도했던 군부와 재벌들을 해체시켰죠.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같은 거대 재벌들이 수십 개 회사로 쪼개졌어요. 너희가 전쟁을 일으켰으니 힘을 빼겠다는 거였죠. 그 다음엔 토지 개혁을 단행했어요. 소수의 지주가 땅을 독점하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살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땅을 농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 땅이다 하고요. 농민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로 우리 땅이 된다고? 평생 남의 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겁니다. 노동조합도 합법화됐어요. 전에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면 잡혀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제는 단결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한국전쟁이었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잖아요. 미국이 참전하면서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가 필요해졌습니다. 트럭, 철판, 군복, 식량, 의약품. 이 모든 걸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한반도와 가까웠고 공장 시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미군이 주문을 쏟아부었어요. 트럭 하나만 대 만들어라. 철판 10만 톤 공급해라. 이런 식으로요. 일본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었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죠. 3년간 전쟁 특수로 일본이 번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36억 달러예요. 당시 일본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이 돈으로 일본 경제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한국 전쟁은 일본의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끔찍한 전쟁이었지만요.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 정부는 경제 개발에 올인했어요. 핵심은 통산산업성, MITI라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재적이었어요.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자. 처음에는 섬유와 경공업으로 시작했어요.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장난감 만드는 거죠. 기술도 별로 필요 없고 자본도 적게 들어가니까요. 이걸로 외화를 벌었어요. 그 돈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철강과 조선업이었어요. 배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고 철을 만들려면 제철소가 필요하죠. 야하타 제철소, 후지 제철소 같은 거대한 공장들이 세워졌어요. 곧곧 일본은 세계 최대 조선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와 전자자 제품이었어요. 이건 기술력이 필요한 고급 산업이었죠. 일본은 단순히 서구 기술을 베낀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개선하고 혁신했습니다. 도요타 얘기를 해볼게요. 도요타 창업자가 미국에 갔을 때 포드 공장을 견학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죠. 와, 이렇게 효율적으로 차를 만들 수 있구나. 일본에 돌아와서 이걸 그대로 따라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발전시켰어요.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시간에 딱 맞춰 공급하는 거예요. 재고가 쌓이지 않으니까 돈이 안 묶이죠. 불량품도 즉시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 전 세계 제조업 표준이 됐습니다. 소니는 더 대단했어요. 미국에서 개발한 트랜지스터 기술을 사왔는데 미국인들은 이걸 보청기 정도에나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소니는 이걸로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라디오가 아니라 주머니에 들어가는 초소형 라디오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지?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1960년대 일본 경제는 미친 속도로 성장했어요. 매년 GDP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10%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수치죠. 거리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흙길이었던 도로가 포장됐고 초가집이었던 집들이 콘크리트 건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 옷차림도 달라졌죠. 누더기 같던 옷이 깔끔한 양복과 원피스로 바뀌었습니다. TV가 집집마다 들어왔고 냉장고와 세탁기가 3종의 신기라고 불리며 필수품이 됐어요.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일본이 전쟁의 폐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는 무대였죠. 올림픽 개막식 날 신칸센이 개통됐어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시속 200km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였습니다. 당시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기술이었어요. 사람들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후지산을 보며 감탄했죠.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구나. 일본은 선진국 클럽에 정식으로 입성했어요. OECD에 가입했고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말이에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1970년대 초반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면서 산유국들이 석유 가격을 4배로 올려버렸어요. 석유가 없으면 공장도 못 돌리고 차도 못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경제는 휘청거렸어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졌죠. 근데 일본은 달랐어요. 위기를 바꿨습니다. 석유지면 석유를 적게 쓰는 차를 만들면 되잖아. 회사들은 연비가 좋은 소형차를 개발했어요. 코롤라, 픽 같은 차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가솔린 먹는 하마 같은 대형차를 버리고 일본 소형차로 갈아탔어요. 이름도 적게 먹고 고장도 안 나더라. 입소문이 퍼졌죠. 반도체도 일본이 급부상했어요. 도시바, 히타치, NEC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1900년대 중반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차지했어요. 미국 셸리 기업들도 일본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었죠. 정밀기계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라 하면 니콘과 캐면, 시계 하면 세이코와 시티즌, 복사기 하면 제록스가 아니라 캐논이었습니다. 천과되자 일본 제품은 품질의 상징이 됐어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무조건 잘 팔렸어요. 일본 제품은 안 고장난다는 게 상식이었죠. 소비자들은 기꺼이 더 비싼 값을 주고 일본 제품을 샀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경의를 표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어요. 일본식 교육, 일본 문화, 모든 게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선자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추락은 외부 충격에서 시작됐습니다. 5년 9월 22일 일요일 오후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있는 플라자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스위트룸에 5나라 재무장관들이 모였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거물들이었죠.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언론은 몰랐고 시장도 몰랐어요. 그들이 서명한 문서는 딱 한 장이었어요. 내용도 간단했죠.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자. 겉으로는 국제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이었어요.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건 미국이 일본에게 겨눈 칼이었어요. 경제전쟁의 선전포고였죠. 그 한 장짜리 문서가 일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미국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거든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회사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요? 일본 차 때문이었죠. 도요타와 혼다가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가면 일본 차가 절반 이상이었어요.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 철강 회사들이 일본 철강에 밀려서 파산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은 어떨까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제품들로 가득 찼어요. 미국 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미국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의원들이 분노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일자리를 다 가져갔다. 실제로 한 의원은 국회 앞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차를 두들겨 패면서 외쳤죠. 이게 바로 일본이 미국한테 하는 짓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선택지가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관세의 전쟁. 일본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었어요. 무역 전쟁으로 번지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거든요. 두 번째는 환율로 압박하는 거였어요. 일본 돈 가치를 강제로 올려서 일본 제품을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레이건은 후자를 택했죠. 그리고 일본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주일미군이 일본을 지키고 있었고 해구산도 제공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하라고 하면 일본은 예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서명할 때 일본 재무장관 얼굴은 창백했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던 거죠. 합의 직후 엔화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1달러에 240엔이던 게 순식간에 200엔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올랐죠. 1987년에는 120엔까지 갔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엔화 가치가 2배로 뗀 거예요. 달러로 같은 금액을 바꾸려면 엔화가 절반만 있어도 됐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까지 미국에서 1만 달러에 팔던 일본 자동차가 오늘은 2만 달러가 된 겁니다. 가격이 2배로 뛰었으니 누가 사겠어요?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도요타 공장에 비상이 걸렸어요. 미국에서 주문 취소가 쏟아졌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 주문 취소한다. 혼다도 마찬가지였고 닛산도 똑같았어요. 소니와 파나소닉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도 가격 경쟁력을 잃었거든요. 공장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잘릴 수도 있어? 일본 은행과 재무성은 패닉 모드에 들어갔어요. 수출이 무너지면 고용이 무너지고 고용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지니까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한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초저금리 정책이었어요. 기준금리를 1986년 3%에서 1987년 2.5%로 낮췄어요. 은행들한테는 대출을 마구 늘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기업들한테 돈 빌려줘라. 무조건 빌려줘. 동시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 늘렸어요. 내수를 살려야 한다. 공공사업 예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죠. 도로 건설, 다리 공사, 공항 확장, 돈을 물 쓰듯이 뿌렸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어요. 수출로 못 버는 돈은 내수로 채우자. 공장이 안 돌아가면 건설이라도 해서 경기를 살리자. 그런데 풀린 돈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갔어요. 공장 투자나 연구 개발로 가야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간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었어요.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줬어요. 땅만 있으면 돈을 빌려드립니다. 실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땅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모두가 믿었거든요. 일본 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신화처럼 퍼졌어요. 기업들도 본업은 팽개치고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조업 회사가 부동산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공장 돌리는 것보다 땅 사고 파는 게 돈이 되더라. 실제로 그랬어요. 한 해 열심히 자동차 만들어서 번 돈보다 땅 한 조각 샀다가 판 게 이익이 더 컸어요. 건설회사 사장들은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에 산 땅을 저녁에 팔면 20% 수익이 났거든요. 하루 만에요. 게임이 시작됐어요. 땅값이 오르니까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는 거예요. 그 돈으로 또 땅을 사요. 그러면 또 오르죠. 그걸 담보로 또 빌리고 또 사고 끝없는 레버리지 게임이었습니다. 한 건설업자는 도쿄 한복판 빌딩을 100억엔에 샀는데
6개월 후 200억 전에 팔았어요. 6개월 만에 100억엔을 번 겁니다. 일하지 않고요. 이런 얘기가 퍼지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에 뛰어들었어요. 회사원들까지 점심시간에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서 땅 정보를 알아봤죠. 어디 오를 만한 땅 없어요? 택시 기사들도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난달에 작은 땅 하나 샀는데 벌써 30% 올랐어요. 손님도 하나 사세요? 이게 정상일까요? 물론 아니죠.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주식 시장도 똑같았어요. 니케이 지수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닭 3천 포인트였던 게 1987년 2만 포인트를 넘었어요. 2년 만에 50%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1988년 3만 포인트 돌파. 1989년 거의 4만 포인트까지 갔죠. 4년 만에 3배가 오른 겁니다. 아침에 주식을 사면 저녁에 10% 올라 있었어요. 사람들은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증권회사 앞에는 아침부터 줄이 섰어요. 계좌 만들려는 사람들이요. 주부들까지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주식 얘기만 했죠. 너 무슨 주식 샀어? 나는 이번 주에 50만 엔 벌었어. 회사에서는 일하는 척하면서 주식 시세를 확인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요. 신문에는 억만장자 탄생 기사가 매일 나왔어요. 30대 회사원, 부동산 투자로 100억 자산가 되다. 주부, 주식으로 10억 벌어. 이런 식이었죠.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백화점에서는 명품이 날개에 돋친 듯 팔렸어요. LMMS 가방, 샤넬 옷, 롤렉스 시계, 줄 서서 사야 했어요. 재고가 없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은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한 달 전에 예약해도 자리가 없었죠. 나이트클럽에서는 샴페인 타워를 쌓았어요. 수십 개 샴페인 잔을 피라미드처럼 쌓아놓고 맨 위에서 샴페인을 따르는 거예요. 아래로 주르르 흘러내리죠. 한 번에 수백만 엔이 드는 쇼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매일 밤 했습니다. 돈이 넘쳐나는데 뭐. 한 사업가는 금박을 입힌 스테이크를 먹었대요. 한 접시에 10만 엔이었죠? 금이 소화도 안 되는데 왜 먹냐고요? 있어 보이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박은 초밥도 있었어요. 먹을 때 다이아몬드는 빼서 가져가는 거였죠. 한 번 먹는데 10만 원이었습니다. 골프 회원권 가격이 폭등했어요. 폭등했어요. 도쿄 근처 유명 골프장 회원권이 3억 엔을 넘었어요. 집 한 채 값이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샀어요. 투자야, 투자. 이것도 나중에 오를 거야.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특히 밤에는 거의 불가능했죠. 어떤 사람은 하나만 N짜리 지폐를 흔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나만 N 줄 테니까 태워주세요. 그래야 겨우 택시가 섰대요. 회사원들 월급도 올랐어요. 보너스가 평소에 2배, 3배씩 나왔습니다. 회사들도 돈이 넘쳐났거든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성장이라고 믿었어요. 일본 경제가 더 강해지고 있어? 우리는 미국을 곧 추월할 거야? 정부도 경제학자들도 언론도 모두 낙관적이었어요. 일본은 다르다. 일본의 땅은 좁으니까 땅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일본 기업은 강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른다. 이런 말들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죠. 극소수만 경고했어요. 이건 거품이다. 언젠가 터진다. 하지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경고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었죠. 당신은 일본을 모른다. 일본은 특별하다고. 1989년 12월 29일 니케이는 마침내 38,91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트레이더들은 환호했고 신문은 호외를 찍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게 정점이 아니라 끝이라는 걸. 거품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품이 클수록 터졌을 때 충격도 더 큽니다. 1989년 12월 일본은행 총재가 교체됐어요. 새로 부임한 미에노 야스시는 전임자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임자는 경기 살리기에만 몰두했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은행들한테 대출 늘리라고 압박했죠. 근데 미에노는 달랐어요. 그는 도쿄 거리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명품 가게마다 줄이 늘어서 있고 택시가 하나가 엔펜 지폐를 흔들어야 잡히고 골프장 회원권이 집값보다 비싼 이 상황이 정상일 리 없었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미쳐나가고 있었어요. 도쿄 집값이 평범한 셀러리맨 연봉의 100배가 넘었습니다. 10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기업 실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가만 치솟고 있었어요. 미에노는 판단했습니다. 이건 거품이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미에노는 칼을 빼들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2.5%에서 3.75%로, 다시 4.25%로, 또 6%로 쭉쭉 올렸어요. 1년도 안 돼서 금리가 2배 이상 뛴 겁니다. 동시에 은행들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라. 특히 투기성 대출은 막아라. 재무성도 합세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올렸고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목표는 연착륙이었어요. 거품을 서서히 빼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거였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듯이요. 미에노는 자신했습니다.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연착륙이 아니라 추락이었습니다. 90년 1월 첫 거래일부터 니케이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거지 뭐. 건전한 조정이야. 곧 다시 오를 거야. 증권사 직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싸게 사세요.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더 샀어요. 떨어질 때 사야 돈 버는 거지. 근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2월에도 떨어지고 3월에도 떨어지고 4월에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데? 왜 안 오르지? 여름이 되자 시장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니케이가 3만 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정점에서 25% 넘게 빠진 겁니다. 패닉 셀링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해. 근데 사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팔려고만 했죠. 니케이는 14,000포인트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점 대비 64% 폭락이었어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300조엔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당시 일본 GDP가 500조엔 정도였어요. 1년 동안 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돈의 60%가 공중으로 날아간 겁니다. 한 회사원은 퇴직금 5천만 엔을 전부 주식에 넣었다가 1천만 엔이 됐어요. 20년 모은 돈이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 목소리가 떨렸죠. 이런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어요. 은퇴자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날린 거예요. 노후 대책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한 70대 노인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통이에요 라고 했어요. 주식시장 붕괴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재앙은 부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1991년부터 땅값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서서히 떨어졌어요. 5% 정도요. 곧 멈출 거야 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0%, 20%, 30%점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시작된 하락은 10년 넘게 계속됐어요. 도쿄 상업용 부동산은 정점 대비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어제까지 100억엔 하던 빌딩이 오늘은 20억엔이 된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도 50% 이상 떨어졌고요. 로폰기의 고급 맨션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집주인들이 월세를 못 받으니까 유지비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죠. 김자의 황금 빌딩들은 그냥 빈 건물이 됐어요. 매물이라고 써붙였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가격 하락이 아니었어요.
일본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부동산을 담보로 수백억엔 빌렸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파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건설 회사가 100억엔짜리 땅을 담보로 80억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땅값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 가치는 50억 원이 되는데 빚은 80억 원 그대로예요. 은행이 담보가 부족하니까 30억엔 당장 갚아라고 하면요.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현금이 없거든요. 이런 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어요. 건설회사, 부동산 개발사, 유통업체. 다 똑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회사 문 닫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은행들은 더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장부에는 멀쩡한 대출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이 산더미처럼 쌓인 겁니다. 겉으로는 정상인 척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 전문가들이 추정한 부실 채권 규모는 최소 60조 원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조 엔이 넘는다고 봤죠.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몇 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규모죠. 은행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우리는 괜찮다. 문제 없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우리 은행 망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평범한 개인들이었어요. 평생 저축한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산 30대, 40대 셀러리맨들 말이에요. 5천만 엔에 산 아파트가 2천만 원이랬는데 대출금은 4천만 엔 그대로예요. 집을 팔아도 빚이 2천만 엔 남는 겁니다. 이걸 물렸다고 표현하죠. 물에 잠긴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이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해요. 평생 노예처럼 일해도 이 빚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은퇴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노후 자금이 증발했거든요. 70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일, 택시기사, 뭐든지 해야 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소비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백화점은 한산해졌고 레스토랑은 텅텅 비었어요. 명품 가게는 먼지만 쌓였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줄 서서 샀던 에르메스 가방이 팔리지 않았어요. 자동차 판매도 급감했습니다. 차는 나중에 사지 뭐.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어요. 왜일까요? 첫째, 돈이 없었어요. 자산 가치가 폭락했으니까요. 둘째, 불안했어요. 내일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는데 돈 쓸 수 있나요? 셋째, 기대가 없었어요. 어차피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지금 살 필요 있나? 이런 심리가 퍼진 겁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중단했어요. 새로운 공장 짓는 거 취소하고 연구개발비 줄이고 해외 진출 계획도 접었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거든요. 은행들은 대출을 거부했어요. 건전한 기업이 사업 확장하려고 대출 신청해도 안 해줬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서요. 은행 자체가 부실 채권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으니까요. 스타트업, 꿈도 못 꿨어요. 벤처 투자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요. 기업은 투자 안 하고, 은행은 대출 안 해주고, 사람들은 소비 안 하고, 악순환이었어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은 몰랐어요. 10년이 아니라 30년이 될 거란 걸요. 거품이 터진 후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사실 명확했습니다. 빠르고 고통스럽게 수술하는 거였어요. 미국이 1980년대 저축대 부조합 위기에 했던 것처럼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 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부실 채권을 장부에서 확실히 털어내고 망할 기업은 파산시키고 살릴 수 없는 은행은 문 닫고 건강한 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은 간단해요. 죽어야 할 것은 죽게 내버려 두고 살아야 할 것에 자원을 준다.
아프지만 그게 빨리 회복하는 길이에요. 암을 치료하려면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실 채권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했어요. 60조 엔이 아니라 30조 엔입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곧 회복될 겁니다. 언론에 이렇게 말했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진짜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걸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진실을 말하면 패닉이 올 게 뻔했거든요. 일본 은행들이 망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예금을 빼갈 거예요. 뱅크런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정말로 은행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은행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을 장부에 그대로 놔두면서 특별관리 채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상 대출인 것처럼 보이게요. 감사 나올 때도 그렇게 보고했어요. 네, 우리 은행 재무 상태 건전합니다. 더 심각한 건 망해야 할 기업들한테 계속 돈을 빌려준 거예요. 부동산 개발사가 있다고 쳐봐요. 이미 수백억엔 빚을 못 갚고 있는 회사예요. 정상적이라면 파산해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은행이 돈을 또 빌려줬어요. 왜요? 그 회사가 망하면 은행이 빌려준 돈을 손실로 인정해야 하거든요. 손실을 인정하면 은행 재무제표가 나빠지고, 그럼 은행 주가가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비 회사를 살려둔 겁니다. 계속 돈을 빌려주고,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고,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고, 겉으로는 정상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비 기업들이 태어났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경제의 자원만 빨아먹는 존재들이요. 좀비 기업이 뭐가 문제냐고요? 간단해요. 이들은 새로운 투자를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요. 빚 이자 내기도 빠듯하거든요. 직원도 못 늘려요. 오히려 월급 깎고 사람 자르죠. 경쟁력도 없어요. 신제품 개발은 꿈도 못 꿔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시장에 남아있으면 건강한 기업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건설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좀비 건설사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은행 돈으로 버티고 있죠. 새로 시작하는 건설사는 경쟁이 안 돼요. 좀비들이 덤핑으로 가격을 낮추거든요. 어차피 망할 회사니까 손해보고 일감을 따내는 거예요. 건강한 회사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본 경제 전체에서 벌어졌어요. 은행들도 좀비가 됐어요. 겉으로는 영업하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죠. 부실 채권이 자본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대출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전한 기업이 와서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려워서요. 스타트업은 아예 문전박대였어요. 새로 시작하는 회사요? 위험해서 못 해드립니다. 혁신적인 아이디를 가진 젊은 창업가들이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다 쫓겨났어요.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으니까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었죠. 근데 아무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부도, 은행도, 기업도 다 우리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왜 일본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치 때문이었어요. 대규모 구조조정은 대량 실업을 의미했거든요. 좀비 기업 100개를 파산시키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요.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죠. 여론이 나빠지고 다음 선거에서 집권당이 질 수 있어요. 자민당 정권은 그 책임을 질 수 없었던 겁니다. 일본 사회 문화도 한몫했어요. 일본에서 파산은 단순히 사업 실패가 아니에요. 수치였어요. 가문의 불명예했죠. 정리해고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고용이 미덕인 사회에서 직원을 자르는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문제를 덮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를 기도했어요. 참고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은 해결책이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1999년이 되어서야 일본 정부는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세금으로 은행을 살린 거죠. 하지만 이미 10년이라는 황금 시간을 날려버린 뒤였습니다. 1991년에 했어야 할 일을 1999년에 한 거예요. 8년이나 늦었죠. 그 8년 동안 일본 경제는 계속 무너졌어요. 좀비 기업을 방치하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 가지는 열심히 했어요. 돈 쓰는 거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총 100조 엔이 넘었습니다. GDP의 2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를 놓고 댐을 만들고 공항을 짓고 항만을 확장했습니다. 케인스 경제학자였다면 박수 쳤을 규모였죠.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케인스 이론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첫째, 돈을 쓴 곳이 잘못됐어요. 재정 지출의 대부분이 지방과 농촌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구 5,000명짜리 산골 마을에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왜요? 그 마을 국회의원이 자민당 실력자였거든요. 무인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다리를 수백억 엔 들여서 지었어요. 하루에 차 10대도 안 다니는 다리를요. 승객이 연 100명도 안 되는 지방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정치 때문입니다. 자민당의 지지 기반은 시골이었어요. 지방의원들은 자기 선거구에 예산을 끌어와야 재선될 수 있었죠. 저 봐요. 제가 고속도로 가져왔어요. 이게 선거 공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곳에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정작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 인프라는 뒷전이었습니다. 둘째, 건설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도로를 왜 만들까요? 물류를 빠르게 해서 경제 효율을 높이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물류가 필요 없는 곳에 도로를 만들었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려고 놓는 건데 건너갈 사람이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런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건설 노동자들한테 일자리를 줘요. 몇 년간은 먹고 살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 가치도 창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는 부담이 돼요. 그 텅 빈 공항을 누가 관리하겠어요? 아무도 안 다니는 도로를 누가 보수하겠어요? 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 지방에 가면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멀쩡한 도로 옆에 또 도로가 있고 다리 옆에 또 다리가 있어요. 다 1990년대에 만든 겁니다. 쓸데없는 건데 만든 거죠. 셋째, 최악의 타이밍에 긴축으로 돌아섰어요. 1996년 일본 경제가 아주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소비 심리도 살짝나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판단했죠. 이제 됐다.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 1997년 4월 하시모토 총리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습니다. 동시에 특별 감세를 중단했고 의료보험 본인 부담률도 올렸어요. 한 번에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간 겁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소비가 급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세금 올랐으니까 돈 아껴야지 하면서 지갑을 닫아버렸죠. 백화점 매출이 뚝 떨어졌고 자동차도 안 팔리고 외식도 줄었어요. 기업들은 소비가 안 되네? 하면서 다시 투자를 멈췄습니다. 1997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었어요. 1998년은 재앙이었어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후퇴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대형 금융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했어요.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였던 회사가 무너진 거죠. 100년 역사를 가진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도 파산했어요. 대형 은행이 망한 건 전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죠.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가서 돈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은행도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실업률은 전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정부는 황급히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일본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썼지만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한 곳에 썼고 조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정책 실패의 교과서였죠.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고통스러웠지만 빨리 수술했어요. IMF가 강제했죠. 부실 기업 정리하고 은행 구조 조정하고 노동시장 유연화하고 아팠어요. 아팠어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실업자가 쏟아졌고 자살率이 솟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빨랐어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는 어땠을까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렸죠. 미국 정부는 즉각 대형 은행들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어요.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파산할 은행은 파산시키고 합병도 시켰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결단력 있게 행동한 겁니다. 결과는요, 10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지금 미국 경제 보세요. 다시 세계 최강이잖아요. 일본은 정반대였어요.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자초한 겁니다. 수술이 무서워서 안 했더니 병이 온몸으로 퍼진 거죠. 그 결과가 35년간의 침체예요. 경제 정책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사회 시스템 자체였어요. 1980년대까지 일본 기업 문화는 세계의 부러움을 샀어요. 평생 고용, 연공 서열, 회사에 대한 헌신, 이런 게 일본을 강하게 만들었죠. 근데 1990년대 이후 똑같은 문화가 독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직원을 해고할 수 없었어요. 그건 배신이고 수치였으니까요. 대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거였습니다. 기존 직원은 지키되 새 사람은 안 뽑는 거예요. 그 결과 잃어버린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대학 졸업한 청년들은 정규직을 구할 수 없었어요. 대기업들은 채용을 동결했고 중소기업들은 버티기에 급급했죠. 한 취업준비생은 10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전부 떨어졌대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문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해요.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전혀요. 이들은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직으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30대가 돼서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어요. 40대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은 사치였어요. 불안정한 일자리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어요? 아이, 꿈도 못 꿨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부모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30대, 40대가 돼서도 부모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일본 사회는 이들을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사회와 단절된 채 사는 사람들이요. 추정 인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한 40대 남성은 15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대요.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친구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요. 그의 부모는 70대인데 아직도 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기업 내부도 완전히 경직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회의는 길었지만 결정은 없었고 보고서는 많았지만 혁신은 없었습니다. 상사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불경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오만으로 여겨졌어요. 1980년대 소니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어요. 워크맨으로 세상을 바꿨죠.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팟을 만들 때 여전히 CD 플레이어를 만들고 있었어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할 때 소니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는다고 말도 안 돼라고 비웃었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애플은 세계 최고 기업이 됐고 소니는 추억 속 브랜드가 됐습니다. 삼성이 그 기술로 세계 TV,
시장 1위에 올랐을 때 샤프는 2016년 대만 기업에 팔려나갔어요. 일본의 자존심이 외국 손에 넘어간 겁니다. 도시바, 파나소닉, 히타치. 세계를 지배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죠. 더 황당한 건 지금도 일본 회사 가면 팩스 기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세상을 바꿀 때 일본은 여전히 종이에 도장 찍고 있었습니다. 2005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신문에 기고했어요. 올해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작년의 절반입니다. 산부인과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율 1.26. 한 30대 직장인은 말했죠. 집도 못 사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아이한테 미안하잖아요. 거리에는 노인만 늘어났어요. 지하철 타면 절반이 흰 머리였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70대 할머니인 나라가 됐습니다. 2024년 어느 날 서울 강남 아파트 30대 부부가 TV를 봅니다. 서울 아파트 하락세, 가계부채 GDP 초과, 출산율 0.72 충격. 남편이 멍하니 중얼거려요. 우리 일본 되는 거 아니야? 아내는 대답 없이 자기 배를 쓰다듬습니다. 둘째 갖고 싶었지만 포기한 지 오래예요. 영끌로 산 이 집 때문에요. 차이점도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현대차의 전기차, K 콘텐츠. 한국은 아직 수출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일본과 달리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거예요. 2024년 12월 도쿄 긴자의 카페, 70대 노인이 창밖을 봅니다. 그는 1989년을 기억해요. 니케이 정점, 샴페인 터뜨리던 날을요. 그는 40살이었고 부동산에 투자했고 편안한 은퇴를 꿈꿨죠. 지금 그의 아파트는 당시의 30%예요. 연금은 부족하고 50살 아들은 비정규직이고 손주는 없습니다. 그가 중얼거려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일본의 실패는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외부 충격, 탕력, 비겁함, 잘못된 정책, 경직된 문화, 인구 절벽, 모든 게 겹쳤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이었어요. 10년을 기다렸고 20년을 기다렸고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둠 속입니다. 진짜 위기는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1990년이 아니라 그 후 10년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작됐어요. 2025년 1월 서울 강남 아파트. 그 부부는 여전히 뉴스를 봅니다. 부동산 대책, 출산율 통계, 청년 실업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은 없지만 둘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요.